양희원형의 환경과 경제 25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가끔씩 새날 방송이 이런 약간 소름이 있어요. 오늘은 7월 25일이고 네. 환경과 경제 25회 방송이고요. 네. 자, 제 앞에는 지금 아직도 전화가 안 오는 양희원형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시원하라고 이렇게 파란색 재킷을 입고 왔습니다. 밖에 워낙 더워가지고 지금. 그러니까요. 네. 지금 날씨가 더워가지고 지금 전화 회선이 지금 불통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아직도 전화가 안 오는. 왜 저요? 네. 아유, 저는 너무나 아니요, 그냥 분명하고 뭐 전화. 확실한 사람이어서. 전화가 안 오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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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진짜 오시는 길도 엄청 더웠죠? 네, 네, 와, 바깥에. 오늘 아마 최악인 것 같습니다. 네, 거의 38도까지 올라갈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지금 계속 온도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잘하면요, 이게. 잘못하면 올해 40도 찍을 가능성도 있어. 올 여름 8월 달에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근데 문제는 뭐 역대급 폭우가 왔다가 지금 이 역대급 폭염 같은 폭염. 경우는 음. 관측일에 가장 평균 기온이 높답니다. 올해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번에 우리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네. 남아있는 생애 올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딸이 중학생인데 그 아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엄마 우리 얼마나 더 더워지는 거야 우리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폭우가 최악이었다 이렇게 지금 평가받고 네, 있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속수무책이고 네.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재난은 막을 수 없지만 피해는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연이 결정해 놓은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인간의 대처 능력에 따라서 피해는 줄일 수 있지만 네. 이건 막는 건 불가능하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뿌린 씨앗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제가 이게 딱 2주 전에 여기 와가지고 우리나라는 마른 장마인데 폭염이 일찍 다가왔는데 뭐 텍사스 그때 6일 만에 4개월치 비가 쏟아부었다. 뭐 중국 뭐 여기저기서 폭우, 홍수, 인명피해 심하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로 그 다음 주인 지난주죠. 지난주에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부었어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뭐 몇십 년에 한 번 올 비 정도만 우리가 대비하면 된다 그랬거든요. 이 시설들이 있으면 다 기준이 있어요. 뭐 발전소나 이런 필수 시설은 훨씬 더 그 낮은 확률로 그러니까 뭐 1000년에 한 번 올 비를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 뭐 주거 시설은 뭐 몇십 년에 한 번 올 비를 감당해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다 있는데 그 기준이 지금 대폭 상향될 만큼 엄청난 비가 왔죠. 엄청난 비가 와서 제가 예. 숫자를 좀 잘 못 알고 있었는데 저번에 방송에서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이 한 1500좀 될 거다 했는데 1270 1200 정도 되고 예. 1300 정도 되죠.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사이에 막 많이 온 곳은 막 7, 800 이렇게 와버리면은 산청군의 시천면은 4일 동안 800mm 왔어요. 800. 1년에 1277, 1300 정도 되는데 이 4일 동안에 800mm가 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왜 저 운전하다 보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렇게 아예 안 와이퍼 보이죠. 막 돌는 이게 뭐냐면 시간당 30mm 오는 거거든요. 그래요? 예, 30mm. 근데 이 정도 왔다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퍼부은 거예요, 진짜. 지지난주인가 우리 동네에 이 사무실 근처에도 예. 비가 쏟아지는데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예. 내가 살면서 이렇게 들이붓는 건 처음 본다. 그러니까 그냥 비가 아니라 그냥 정말 뭘로 이렇게 퍼붓는 것처럼 그렇게 비가 왔죠. 그 비가 온 것도 결국 기후변화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기후변화 때문에 너무나 강력하게 발달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땅이 더워져 있는 상태에서 북쪽에서 어쨌든 북극의 얼음이 계속 녹으니까 찬 기온이 계속 밑으로 내려오고 그러니 뜨거운 기온과 찬 기온이 겹쳐지면서 여기서 엄청난 이제 구름이 만들어지고 근데 북태평양은 장벽처럼 강력하게 서 있고 수증기를 계속 공급하고 그러니까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비가 들이붓는 거죠. 근데 또 우리나라는 또 기본적으로 물 부족 국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좀 이제 물 운동하시는 분들은 틀린 통계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네. 엊그저께 들었었는데 네. 그러니까 골고루 내려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네. 진짜 이럴 때 한꺼번에 쏟아붓고 연평균 그냥 빠져버리죠. 강수량을 네.
지키긴 하지만 예. 또 필요할 때는 또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와버리면 물이 그냥 빠지기만 해요. 물은 비가 오면 그게 담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우리가 저수지에 잘 모아놓고 지하수에 잘 스며들어서 이렇게 보관되고, 그럼 그 지하수도 퍼다 쓰고 담수도 쓰고, 그리고 강물도 이제 거기에 맞게 농업 용수를 쓰고 하는 건데, 이렇게 비가 오는 거는 그냥 쓸고 내려가는 거죠. 아이고. 쓸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비가 뭐 공기 중에서 이렇게 몇 방울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폭포수를 맞는 느낌. 네, 맞아요. 우산이 필요 없어지는 정도로 네, 비가 맞습니다. 많이 오는. 네. 근데 그래서 예. 네, 뭐 산청, 함안, 합천, 창녕, 하동, 담양 다들 이런 데서 뭐 100년, 200년에 한 번 올 비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주거지의 그 폭우의 기준은 200년에 한 번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농경지나 이런 것은 침수를 기본으로 그냥 이렇게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지금 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도시 전체 인프라를 다 새로 정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수적인 시설, 뭐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항만, 도로, 발전소 이런 데는 필수적인 시설이잖아요. 이런 시설들은 뭐 지금 200년에 한 번 올 폭우가 왔다 그러는데 1000년에 한 번 올 폭우를 견딜 만큼으로 기준을 더 상향시키고,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도로라든지 아니면 뭐 그 주거지라든지 이런 거는 뭐 이제 200년에 한 번 올 비가 일상적으로 오니까 200년에 한 번 올 비보다 더 300년에 한 번 올 비로 더 기준을 상향시키고, 나머지는 비가 오면은 의뢰이 잠기겠구나. 그걸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거냐.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도 기후변화가 이미 시작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적응하는 그렇죠. 준비를 해야 된다. 올해만 그런 게 아니다. 네네, 그렇죠. 이게 그냥 기상이변으로 한 번에 일어난 거가 아니다. 제가 사람의 성격이랑 비교하는 걸 조천호 이제 기상학자가 얘기한 걸 한번 제가 옮긴 적이 있는데요. 사람이 이제 기분이 좀 오늘 안 좋아서 우울해, 아니면 기분이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들떠 있어, 이런 식의 잠깐의 변화가 아니라 쟤는 늘 우울한 애야, 성격 자체가. 이런 거랑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상이변은 잠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벌어지는, 다시 자주 반복되는 그런 게 아닌데, 기후변화라는 거는 이게 그 고착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6월 말 7월 초 장마 쭉 오다가 그다음에 이제 폭염 오고 8월 한 중순 정도 돼서 태풍 하면 한두 개 오고, 그러고 나면은 선선한 바람 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뀌었다. 이게 아니라 6월 달부터 더워지기 시작해서 6월 한 중순부터 한 7월 달까지, 7월 중순까지는 우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우기 중에서는 이런 폭우가 내리는 우기가 있다. 그 다음에는 엄청난 폭염이 정말 40도씨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폭염이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는 태풍은 여느 태풍하고는 차원이 다른 태풍으로 정말 자동차가 넘어지는, 겁나네. 작년에 기억나시죠? 자동차 넘어진 거. 네. 이런 정도의 지금 태풍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인프라, 건물과 시설에 대한 기준, 그리고 기본적인 침수 지역에 대한 관리. 그렇게 보면 저는 강남 쪽 이쪽이 땅값이 앞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침수돼서 거기는 저지대. 지형 자체가 이렇게 내려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인프라를 강화하고, 이번에 대통령께서 쓰레기 같은 거 거기 막는 거 다 하시고 치우라고 있고. 하시고 있고 말씀하셨어도, 이런 폭우가 오면요, 그러면 이렇게 분지처럼 쭉 내려가 있는 강남역 일대는 그냥 일상적으로 잠긴다. 이게 주택 정책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걸 우리 인정하고 웃네. 가야 된다. 네. 그래서 부동산 하시는 분도 그런 거를 알고 하셔라. 그렇구나. 네. 그 지금 이 비도요, 또 이렇게 오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올해도. 아니, 온다니까 계속 또 앞으로도. 올해도. 올해 아마 더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올 가능성이 높죠. 보통 이제 지금까지는 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 더위는 7말 8초 그래가지고 네. 사람들이 그때쯤 휴가를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그때가 여름. 근데 7월 초부터 폭염이 왔다가 어마어마한 극한의 비가 내렸다가 다시 지금 오늘 날씨가 저거거든요. 지금 어제 그
방송 뉴스에 날씨를 표현하는 게 저거예요. 한반도를 뒤덮은 이중 고기압. 아 저기 네 잘 설명돼 있네요. 티베트 네네.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불 2개 덮어놓은 것 같은 그 폭염. 더위. 그러니까 실제로 보니까 오늘 원래 예보에는요. 서울 38도까지 예보한 프로그램에 네 맞습니다. 따라서는 38도까지. 실제로 저 지도를 보면은 일부 지역을 좀 제외하고는 다 지금 37도 뭐 이렇게 가버립니다. 옛날에 더위 그러면 대구였는데 그렇죠. 이제는 전국적으로 또 없어요. 그렇죠. 예. 엄청나게 더위. 아유 정말 이제는 에어컨 없으면 못 사는 시대가 돼버린. 아유 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준비를 정책에도 반영을 하고 정치에도 반영하고. 하여튼 강남 쪽은 상습 침수 구간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건 기상 변화가 아니라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늘 강조하는 기후 변화의 끝판왕이 뭐냐면 해수면 상승이거든요. 예, 그렇네. 그러니까 해수면 상승과 이런 폭우가 같이 오면은 잠긴다니까 거기는. 북극이 녹아서 네. 바다 수위가 올라가고. 네네. 수위 올라가는 게 원래 2100년 이후에 네. 뭐 1m 올라간다고 했는데 그 전에 1m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예. 보고서가 계속 발표가 되고 있고요. 예. 1m 올라가면 우리 서해안 쪽이나 저쪽 이렇게 일본 같은데. 많이 잠깁니다. 자. 여기저기 많이 잠기네. 예. 자, 여러분 지금 서울 구치소가 있는 의왕 온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쪄 죽겠다. 네. 네.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셨고요. 네, 전면을 네. 이제 재정비하고 침수는 기본 예. 기정사실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될 거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그 1기가와트 물량 확보했다. 예. 그러니까 1기가와트 물량을 사실 확보했다고 호남전력망 그 이야기를 했었지만 네.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저런 오더를 내려도 한전이 얻지 못한다 이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만큼 전력을 생산할 건데라고 신고를 해놓고 전력을 생산하지 않는 사람들 허수 사업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뭐 허가 같은 것을 이제 취소해버리면 또 소송이 붙어버리고 막 이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포인트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실에서 1기가와트를 확보한다고 한전이 그 얘기를 먼저 했잖아요. 그래서 야 빠르게 단기간에 처방할 수 있는 걸 했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 칭찬한 거잖아요. 잘 됐다. 네. 근데 일주일 있다가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0.4기가와트밖에 안 된 거예요. 공식 문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네, 저건 이제 이현석 대표가 그 에너지 정의행동에 이현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걸 제가 가져왔는데 호남권 저기- 재생에너지 2.3기가와트 접속 재개 본격 이행 그랬는데 네. 밑에 저 빨간 박스 안에는 쓰여 네, 있는 말은 게 2.3기가와트라고 했지만 사실은 0.4기가와트다. 허수 사업자 회수 물량은 0.4밖에 안 되고 나머지 1.9기가와트는 지금도 하고 있는 출력 제어를 마음대로 언제나 하는 거를 조건을 받아들일래? 그러면 연결시켜 줄 수 있어. 이렇게. 그게 1.9기가와트인 거예요. 야, 그러니 결국은 기존처럼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건 0.4 허수 사업자를 뺀 거니까 0.4기가와트밖에 안 된다라고 지금 한전에서 발표를 한 건데요. 이건 사실은 3년 전부터 그러니까 한전이 원래 하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허수 사업자를 골라내기가 쉽지가 않고 오래 걸리는 사업이었고, 근데 마치 이번 정부에서 한전이 정신 차리고 한 것처럼 1기가와트 허수 사업자 이렇게 나오니까 뭔가 달라진 게 있나 보다 하고 들여다봤더니 일주일 있다 뚜껑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뭐 검찰 개혁할 때도 우리가 포획당하지 말아야 되고 그쪽을 잘 알아야 된다고 얘기한 것처럼 저는 HVDC 서해안 HVDC도 사실 3, 4년 됐거든요. 예. 산업부하고 한전에서 그거 준비한 지. 근데 마치 우리 정부의 새롭게 관료들이나 한전이 가져온 것처럼 이렇게 포장된 것도 그렇고 이번에 허수 사업자 1기가와트 이것도 사실 이미 해오던 건데 마치 우리 정부에서 뚜껑 열어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이 열심히 한 것처럼 보여주는데 그렇지 않다. 속지 마라. 조삼모사네요 결국에. 속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새 정부 거고요. 들어서니까 하는 척만 한 거잖아요. 저는 지금.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여서 그 관료들한테 또는 이런 분들이 사실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고 말하지만 아니면 무슨 뭐 민주당이 집권한
정부 뭐 국힘이 집권한 정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관료당이 집권한 정부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관료당이 집권한 정부다 또는 만년 정규직인 공기업에 계신 분들. 근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서는 결국 한국전력공사가 하고 그 6개의 발전 자회사가 공기업이잖아요. 이 공기업에 계신 분들 얘기만 들어서는 이게 속기 쉽다. 관료들 얘기만 들어도 속기 쉽다. 그러니까 이걸 광범위한 전문가들을 이렇게 모시고 제대로 된 얘기를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사실 지금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송전 효율이 25%밖에 안 돼요. 아이고. 관이 있으면 25%밖에 전기를 안 보낸다고. 그 이유가 그러니까 이게 최악의 상황만 항상 상정을 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 뭐냐면 교류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니까 전자파도 나오고 이 시점에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태양광 발전소는 직류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전자파가 없다. 태양광 발전소 옆에 전자파 있다고 반대하는 거는 그거는 완전히 거짓이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쓰는 거는 교류 전기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는 직류 전기를 교류 전기로 바꾸는 인버터가 필수적인 설비거든요. 아무튼 우리는 교류 전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면 열이 발생을 해요. 그 열 때문에 전선이 녹아내릴 수도 있거든요. 너무 뜨거울 때 열이 많이 발생을 하면. 그래서 전기를 적게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40도씨 그리고 0.6인가 0.5m/s의 바람. 그 0.6, 0.5면 바람이 안 분다는 거잖아요. 바람이 안 불고 온도는 40도고 그럼 얼마나 뜨겁겠어요. 정체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전기를 많이 보내면 열도 발생하니까 이 전선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최악의 조건을 1년 365일 24시간 다 적용한 거야. 그 겨울 같은 때는 그래. 그리고 바람 잘 불 때는 네. 그 봄 가을에는 똑같이 그렇게 적용하니까 그냥 25%만. 그러니까 그냥 안전빵으로 가는 거죠. 만약에 이게 돈벌이가 된다. 전기를 많이 보내면 돈을 많이 쓸 수 있고 내가 그걸 민간이 돈벌이 하기 위해서 이걸 운용을 하고 재생에너지를 부처야만 내가 돈을 벌 수가 있고 이러면 이렇게 한가하게 최악의 조건만 딱 상정해 놓고 하지 않겠죠. 그게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 제가 써드렸던 그 동적인 거냐 정적인 거냐. 정적인 송전 한계 스테이틱 라인 레이팅이라 그래요. 예. SLR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정적으로 최악의 상황만 1년 365일 24시간을 적용하고 있는 거죠. 야. 근데 그게 아니라 다이나믹 동적인 송전 한계라 그래서 다이나믹 라인 레이팅이라는 DLR을 적용을 하면 그러면 날씨 춥고 날씨 선선하고 바람 잘 불고 전기 많이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전체의 25%만 평균적으로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25%보다 더 안 보낸다는 때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제대로 해도 단기간에 전기를 더 많이 보낼 수 있는 송전 효율이 확 올라가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발전소를 보호하는 안전기 같은 게 있어요. 원전은 되게 중요한 발전소고 원전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이거는 원전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에는 특별한 안전 조치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안전기들을 다른 발전소에도 이렇게 붙이는 거라든가 그리고 늘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 발전, 재생에너지가 지금 현재 실시간 얼마 생산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전기를 실시간으로 얼마 쓰는지 요걸 알면은 수요하고 공급을 딱 맞춰가면서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그러면 송전 효율도 또 올라갈 수 있겠죠. 이렇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이 있는데 이걸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으면서 기존에 몇 년 전부터 자기들이 했던 거를 마치 이 정부 들어서 새로이 한 것처럼 처음엔 부풀렸다가 1기가와트를 결국 뚜껑 열어보니까 0.4기가와트, 400메가와트 누구 코에 갖다 붙입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작년 9월 달부터 지금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안 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25%만 전력망을 쓰는 이유도 깊게 들어가 보면 원전을 위해서 그거 확보해 놓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가 더 크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전처럼 그러니까 항상 일정하게 전기를 생산하는 원전의 경직성이라고 해서 늘 콘크리트 바닥에 깔려 있는 것처럼 항상 똑같은 전기를 생산하거든요. 그 위에 석탄이 이렇게 발전량이 있고 그럴 때는
다이나믹하게 송전망을 운영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의 송전망을 운영하는 거는 원전과 석탄을 기본적으로 메인으로 하는 운영 방식을 지금도 고집을 하고 있다. 근데 재생에너지가 들어오면 이건 다이나믹하게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스마트 그리드 한다면서 수천억 원을 썼는데 그것조차도 엉망이고 수요 쪽에다가 수요의 전력 수요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겠다고 말해놓고는 결국 그것도 지금 엉망으로 제대로 데이터 관리를 못하고 있고 한전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15기가와트의 태양광도 전력거래소 거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알고 있냐 실시간 태양광 발전량을. 근데 알 수밖에 없어요. 아까 한전은 알려고 마음먹으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오늘 얼마 벌었나? 돈. 그렇죠. 내가 오늘 얼마 벌었나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오늘 얼마 생산했나? 내 발전소가 얼마. 그러면 이 사람은 실시간으로 태양광 발전소가 얼마 생산되는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발전 사업자들은 알고 있는 걸 한전은 왜 모르냐고. 그러니까 그 배타적인 구조를 깨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한전은 그걸로 돈벌이가 안 되니까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못한다고 징계받는 것도 아니고 잘리는 것도 아니고 공기업 철밥통이니까. 그냥 복지부동하면서 기득권만 그래 기존에 유지하고. 그냥 원전 석탄 하듯이만 이렇게 해오면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것만 고집하고 있고 재생에너지는 골치 아픈 거고 새로 들어오는 건 싫고 그렇네요. 그러니 우선 막고 보고 그리고 있는 것도 좀 위험할 것 같으면 무조건 출력 제한하고 보고. 응?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바꾸려면 재생에너지 2002년에 독일이 처음 시작했던 그 법,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우선 구매 이걸 딱 못을 박아 놓으면 재생에너지를 먼저 접속해서 그걸 하려면은 이걸 유연하게 운영하고 다이나믹하게 운영하고 디지털 기술 도입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 이제 그게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예. 지금 우리는 시장이 꽉 닫혀 있으면서 그것도 안 되어 있으니까 여전히 원전과 석탄 위주의 전력만 운영을 하고 있다. 이걸 깨셔야 예. 된다. 그 말씀을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예. 전력망 개혁인 네. 건데 사실은 본질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원전 부분.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예, 저는 원전 마피아라고 네. 하는 것만 세력이 아니라 원전은 좋은 전기야, 싼 전기야라고 가스라이팅 되어 있는 국민들의 저항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즉 국민들 한 90%가 야 원전은 이거 점차적으로 없애자 이런 국민적 합의가 생긴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사실 아리백만 생각해도 네. 원전 비중을 줄여야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원전 비중은 줄이지 못하는데 사실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노후 원전을 폐기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새롭게 원전을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 환경부 장관은 거기에 어느 정도 이렇게 반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 기득권들의 힘이 세다 보니까 일단 수용하는 느낌? 그러니까 뭐 수용이라기보다 저는 뭐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그러니까 장관이란 자리가 그런 자리겠죠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싸우다가 시간 다 보낼 수 없거든요. 싸우다가 시간 다 보낼 수 없으니 중요한 결정들은 뒤로 좀 미루고 뒤로 우선 우리의 원칙 뭐 공약도 그렇고 저희 당의 강령도 그렇고 재생에너지를 우선해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공급하고 확대하는 거를 기본으로 깔고 그러면은 원전이 이제 당장은 없앨 수 없으니까 보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게 저는 송전망도 운영하고 전력시장도 운영하고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집요하게 언론에서 또는 국힘에서 신규 원전, 노후 원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자. 왜 안 하면 너는 탈원전이냐 뭐냐 뭐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래도 이게 아쉽고 좀 속상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예. 그 기득권의 저항을 좀 줄이기 위해서 계속 믹스란 표현을 썼잖아요. 에너지 믹스. 원전도 일단은 예. 쓰고 예. 신재생 에너지도 발전시키겠다 하는데 예. 이게 둘이 사실은
같이 가기가 쉽지는 않은 구조인 거잖아요. 사실 제가 페이스북에 썼어요. 제가 정무적인 판단 발언 이런 거 못해서 욕 엄청 먹는데 정무적 판단을 잘 못해서 못해서 말 함부로 했다가 혼나고 그러니까 뭐.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알고 있어요. 아무튼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게 정무적으로 어떨 때 말을 해야 되고 어떨 때 말하면 안 되고 뭐 하여튼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원전이 깔려 있으면 재생에너지는 못 늘어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원전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럼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동시에 늘리는 거는 그건 늘리겠다고 말하는 거는 무지이거나 아니면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어떤 정무적인 발언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근데 거다. 이런 측면이 있어요. 제 생각은 이제 이 방송 오래 했으니까 지금 윤석열 내란으로 바뀐 정권이란 말이에요. 예. 이럴 때는 국민적 명분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각 부처도 그 부처가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강력한 목소리 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어 환경부 장관은 윤석열 때처럼 환경 파괴해버리면 안 되고 네. 환경부 장관은 환경을 위한 목소리만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동부 장관은 노동을 위한 목소리만 내야죠. 아니 그래서 기후에너지가 빨리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에너지 정책 대충 예상 언제 하세요? 기후에너지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뭐 한 1년 정도 안에는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거 어렵지 않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있고 환경부 장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환경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렇게 대립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당장의 산업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탄소 중립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 산업 뭐 제철 제강 산업, 석유화학 산업, 시멘트 산업 다 어떻게 할 거냐? 부동산 경기, 건설 뭐 이런 얘기 들고 나올 수밖에 없고 여기는 그렇게 계속 붙들고 있다가는 결국에는 뭐 온실가스 못 줄인다 이렇게 하고 서로 논쟁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세워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재생에너지하고 원전도 결국은 산업 쪽에서는 원전 수출해야 되고 뭐 원전이 우리의 기반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환경 쪽에서는 아니 원전이 이게 재생에너지도 못 늘어나게 만들고 그래 뭐 온실가스 방사성 물질 나오고 핵 폐기물 나오고 이게 환경을 파괴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요렇게 좀 서로 균형을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된 게 이번에 인사청문회는 양쪽 다 원전을 인정하는 것 같은 이상한 발언들이 나와가지고 좀 서운하셨구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신규 원전 지금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윤석열 정부 때 어쨌든 수립한 거잖아요. 산업부에서. 뭐 국회에 통과됐다고 말하지만 국회는 보고하는 것밖에 안 돼요. 국회에 보고 일방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확정을 시켰는데 그 내용이 신규 원전 2개에 SMR 이렇게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저는 다시 검토를 해야지.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전제하에 아리백을 최대한 빨리 한다는 전제하에 이 신규 원전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 정도만 나와도 좀 좋겠는데 그걸 신규 원전을 당연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러면 그건 재생에너지가 제가 보여드린 저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면 앞으로 전기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신규 원전은 건설해야 돼 이 논리인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렇죠. 거죠. 전력수급 기본 전용환 교수님이 이제 시뮬레이션 하신 건데요. 전력수급 기본 계획 차원에서 원전 이용률을 80%로 하고 재생에너지 그 비중을 20%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을 전력수급 기본 계획상에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이용률을 80%로 한 거죠.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발전 비중을 원래 30%를 21.6에서 18.8까지 떨어뜨렸잖아요. 그래서 20%로 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 저게 일주일이거든요. 이게 올라간 거는 낮이에요. 내려온 건 밤이고 올라간 건 낮이고. 근데 올라갔을 때의 빗금친 부분이 있잖아요. 저만큼이 다 출력 제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태양광이 많이 늘어난다고요. 우리가 어쨌든 앞으로 5년 사이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더블로 시키려고 한다면 1년에 거의 10이 아니라 7, 8기가와트. 만약에 30%까지 올리려면 10기가와트씩 늘려야 되고 아니면 20%까지 늘린다 하더라도 그럼 1년에 최소한 5에서 7, 8기가와트까지 늘려야 되는데 그럼 그게 늘어난 상태면은 낮에 저 밑에 회색 저 보이시죠? 저게
원전입니다. 원전이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죠. 기본으로 깔고 가니까 위에 재생에너지가 들어오다가도 다 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그게 문제네. 요거를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건 원전 쓰지 말자가 아니라 점차적으로 줄여야 되는데 늘리겠다고 하면 네, 저거는 이제 하루를 보여준 거예요. 아까는 그 일주일을 보여준 거죠. 하루를 보여준 건데 제일 윗부분 빗금친 저 부분이 출력 제어가 돼서 사실은 밑에 저 회색이 없다면 밑으로 쑥 파고 들어가겠죠. 저 회색에 원전이 없다면 쑥 파고 그러면 원전을 그때 줄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데 그렇게 줄이면 원전 연료봉에 균열이 발생해서 안전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원전은 출력 제어를 못해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그나마 원전 비중이 높은 프랑스에서 조금씩 출력 제어했다가 지금 균열 생겨서 원전 몇 개씩 문 닫고 있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냥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같이 늘어날 수가 없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원전이 서서히 어쨌든 줄어드는 걸로 하면 신규 원전은 더 안 하고 그리고 노후 원전은 안전성에 문제 있는 것들을 하나둘씩 닫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재생에너지는 거기를 훨씬 더 빨리 채울 수 있거든요. 지금 뭐 중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트럼프가 전환리를 쳐도 트럼프 지금 원전 30개 한다 그러면서 법 뭐 행정명령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돈 퍼붓고 있어요 지금. 예산 엄청나게 준다고. 아까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상반기에 미국의 신규 발전소의 90% 이상은 재생에너지예요. 참. 그러니까 그건 정부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그냥 민간이 너무나 빠르고 쉽고 싸기 때문에 그냥 그 시대로 가는 건 이건 거스를 수가 없는 거거든. 근데 맞죠. 원전이 버티고 있으면 투자해서 늘어나도 출력제에서 잘려버리면 누가 거기 투자를 하고 누가 사업을 하겠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원전에 머리가 고착화돼 있으면 안 되는 게 앞으로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아리백을 하지 않으면 수출이 안 되면 지금 트럼프 관세 협상 이건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려면 원전을 줄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그러니까 사실 그 2021년이었죠. 문재인 정부 때. 네. 그 2030년까지 감축 목표 최근에 지금 보도 보니까 산업계는요. 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가능성 낮다. 네. 그때 지금 그 후에 또 어떤 그 목표를 수립했는지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때 정부 때 산업부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훨씬 더 확 줄여줬어요. 그래서 그래프 같은 거 대충 보시면 해외에서 더 많이 감축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지금 원전의 비중을 줄이지 않으면 저 목표를 달성 못한다가 사실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원전을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늘리려면 재생에너지 원전은 사실 속도가 너무 느려서 지금 신규 원전을 한다고 해도 그게 2030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한 신원을 3, 4억이 있잖아요. 그거 2030년에도 가동 못해요. 아이고. 그러니까 신규 원전 지금 얘기해봤자 2030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노원전 문제가 더 큰 거죠. 2030년까지는. 노원전을 그나마 좀 빼주면 지금 전력망 아까 아무리 제가 다이나믹하게 유연하게 운영한다 하더라도 송전망을 건설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원전이라도 노원전이라도 좀 빠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재생에너지가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어쨌든 재생에너지가 늘어나야지 그린 수소도 싸게 만들 수가 있고 여러 다른 산업계도 도와줄 수가 있는 거고 전기차도 더 늘리면 그만큼 온실가스가 감축이 되는 거고 히트펌프를 해도 그것도 재생에너지 전기로 하면은 또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거고 여러 가지 수송에서도 난방에서도 산업에서도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게 모든 것의 관건인데 지금 원전이 안 빠지고 있으면 단기간에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정부 5년 동안에 사실 이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2030년이니까. 5년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엄청난 도전적인 과제에 우리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정쟁으로 쓸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조심하시는 것 같지만 그건 조심하시더라도
실질적인 변화를 좀 바닥에서부터 구조적인 변화,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셔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싸움은 하지 않은 가운데 이걸 가시는 게 맞다. 그거를 저는 현명하게 잘 하실 거라고 예. 믿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요. 지금 오늘 주제에 이런 느낌이에요. 아, 약간 네. 이명박의 망령 같은 느낌이 드는 게 그게 지금까지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태양광 같은 것들 막 그때 정말 잘 나갔죠. 그러다가 이명박이 들어서면서 완전히 꼬꾸라졌죠. 그냥 완전 원전으로 가고 원전으로 가고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는 꼬꾸라지고 그리고 4대강 사업한다면서 다 파헤치고. 그래놓고 돈 수십 그러니까 조 그거예요. 4대강 이야기로 한번 그럼 그게 가볼게요.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그때 만들었던 그때 계획했던 석탄 발전, 그때 계획했던 원전이 지금까지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야, 네. 근데 지금 4대강 관련해서 최성호 PD가 영화 하나 만들었어요. 네네. 추적. 네. 저 영화인데 지금 개봉한다 거기 그러는데 시사회 지금 갔다 오셨죠. 시사회는 계속 하고 계시고요. 제가 어제 첫 번째 시사회 할 때 갔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그게 최근에 홍순환 사건 있잖아요. 네네네. 수해가 났는데 소위 이제 조중동 경제지 중심으로 무슨 보도를 내냐면 보호 정비 잘 돼 있는 쪽에는 홍수가 안 났다. 그러니까 시기 편하면 4대강 보호에 애찬론자들이 또 막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비슷하게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청자들 입장에서 보호가 막고 있는데 어떻게 홍수가 안 나냐. 보가 막고 있으면 홍수가 더 나지.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의 것을 가져와서 4대강 보가 원래 4대강 처음에 출범할 때 목표가 홍수 방지였거든요. 홍수 방지, 가뭄 방지였는데 가뭄은 이해가 되죠. 물을 가둔다면. 근데 홍수 방지는 지금도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 홍수 방지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니에요? 보랑 상관없이 땅을 많이 파서 그렇다고. 하천을 준설. 또 직선으로 만들면 물이 빨리 내려간다인데 지천이 쓸려 내려오는 거 생각하면 그거 미친 짓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준설이라 그래서 6m, 수십 6m 기억하세요? 저 추적이라는 그랬죠. 영화에 나오는데요. 모래 퍼내는 거. 수십 6m. 사실은 우리나라 강은 모래하천이라 그래서 이렇게 굽이굽이 치면서 모래가 쌓여 있고 거기에 여울이 있고 그 여울에 맑은 물이 투명하게 밑에가 보이면서 물고기가 다니는 그런 강이에요. 우리의 제가 강은. 그런 강 바로 옆에 살았습니다. 네. 영산강 강가에서. 그러셨구나. 그 한쪽은 굉장히 깊고 네. 사람 빠져 이게 죽기도 돌아가니까 하고 건너편에는 네. 모래사장이 있어가지고 조개 네네. 잡고 뭐 그런 그렇죠. 거예요. 거기서 캠핑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런 강을 깊이 6m, 수심기록 6m를 유지한다고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퍼냈어요. 몇억 톤을 퍼냈더라고. 어제 또 모래로 사업하고 그걸로 돈 벌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몇억 톤을 퍼내면서 6m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또 물이 쓸려 내려가면서 다 쌓였어.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없어 이제는. 그러니까요. 돈 쏟아 부은 거예요, 그게. 네, 이미 그리고 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쓸려 내려가다가 여기 또 앞에 다 쌓이네. 보 앞에. 그러니까 이명박이는 4대강 하면서 지천에 대해서는 아예 안 하고 물살이 본천이 빨라지면 지천들이 물살이 세지면서 모래가 다 쓸고 내려와가지고 다시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거의 다 덮었더라고요. 네. 보니까 6m를 판 데에 어느 지점은 5.5m까지 올라왔어요. 그 50cm밖에 안 남았어. 그런 상태로 지금 저게 세종보라고 하거든요. 저거는 이제 그 금강에는 문재인 정부 때 보를 항시 개방하고 철거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중에 세종보를 항시 개방하는 걸로 했거든요. 항시 개방을. 그래서 개방을 하면서 그러니까 다시 재자연화가 지금 그렇죠. 되고 있는 거죠. 복원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강에 여러 식생들이 살고 굽이굽이 치고 이렇게 되는데 저 보를 다시 닫겠다고 윤석열 정부 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나마 지금 저 환경부 장관 김성환 장관은 보를 완전히 개방하겠다. 지금 그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시작됐으면 2년 안에 저거를 하지 않으면 저는 동력이 딸린다. 왜냐하면 그렇죠. 가장 문제가 저기 금강하고 영산강은 그래도 이렇게 합리적이세요. 근데 저 낙동강 줄기에 우리 영남 분들이 4대강 사업을 이명박을 부정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지자체장들이 맞죠. 나오면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요. 녹조의 독성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나마 홍수 때문에 많이 쓸려 내려갔는데 날씨가 더워지니까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녹조 독성이 그 미국에서 공부했던 그 교수님이 그
영화에 등장을 하는데요. 자기가 지금까지 봤던 독성은 많아야 400. 그럼 그것 때문에 동물들이 그거 물 먹고 죽고 폐사하고 간독성이나 생식독성 생기고 하는 거였는데 우리나라는 4,000이 넘어요. 아씨 10배요? 4,000이 넘어요. 예. 근데 그걸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근데 윤석열 정부 때 환경부에서는 4밖에 없다 그런 거야. 마이크로시스틴 녹조 독성이. 그거 알고 봤더니 어떤 건지 아세요? 그 수돗물 취향수장 있죠. 여기 몇 킬로미터 상류에 가서 그걸 한 거야. 이 도둑놈들 이 사기잖아요, 그거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이명박의 네. 망국적 망령인데 완전 그렇죠. 방향 틀었던 게 바로 이 사람이고 4대강 마찬가지고 4대강을 무슨 뭐 홍수 방지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그 수지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스크류 돌리면 된다고 했던 박석순. 네네. 아, 근데 그분이 방금 얘기했던 국립환경원장인가 있으면서 그 물 녹조 경계령을 그러니까 발령하기 위해서 물을 채취해서 하는 거를 이 취향수장 있잖아요. 거기에 몇 킬로미터 상류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제한 사람이 박성순 그분이더라고. 지금도 이대 교수 하나요? 네, 하여튼 교수님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저 영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그 저 안에는 이명박이 4대강 문제 이런 거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언론을 통제하고 종편을 만들고 했던 건지도 다 나와 있어요. 네. 네. 자, 알겠습니다. 네. 가슴 아픈 영화이고 우리 이재명 정부 때 저걸 다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 근데 진짜 오랜 시간이 지났죠. 벌써 17년이 지났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러분들 한 40분 모셨는데요. 네. 양희원영 의원한테 왜 전화가 안 오는지가 느껴집니다. 네, 네. 자, 고생하셨고요. 다다음 주에 봬요. 예. 네, 고맙습니다. 더위에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예. 네.